전일 코스피가 반발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지만 반도체주 약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4.34포인트, 0.19% 소폭 하락하면서 2,328.9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날 대비 2.57포인트, 0.37% 상승하면서 705.7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1,841억 원 순매수를 보여준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43억 원, 1,19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78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4억 원, 693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1% 떨어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0.38% 떨어졌습니다. LG화학이 1.7% 약세를 나타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떨어졌습니다. 삼성 SDI도 1.7% 하락했고요. 현대차 0.64%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이버가 소폭 떨어졌고요. 셀트리온은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음식료품 섹터 3.9% 강세를 나타냈고요. 섬유의복 업종도 1.8% 올랐습니다. 그 밖에 전기가스, 의료정밀, 철강, 금속, 의약품 섹터가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 전기전자 업종 1%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비금속 광물, 화학, 제조업, 건설, 통신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LNF는 1.9% 하락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8% 올랐습니다. HLB가 1.28%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1.5% 올랐습니다. 펄어비스가 0.69% 상승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제약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5.6% 올랐고요. 리노공업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 전날보다 4원 90전 하락하면서 달러당 1,285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동안 많이 좀 떨어진 만큼 이제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나이키 하면 사실 경기를 좀 가늠하게 하는 그런 주요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큰 폭의 미국 증시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1.6%, S&P 500이 1.5%, 나스닥도 1.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 어제 상승을 하기 전에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거의 7%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 1970년부터 지난 40년 넘게 기간 동안에 12월 달이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던 연수가 별로 없죠. 네. 게다가 하락률로 따지면은 2018년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기 다음으로의 하락폭이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동성이 심하고 하락이 일어나는 12월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예상보다도 높은 이 고점 금리에 대한 두려움, 미 연준이 FOMC 미팅이 있고 나서 또 다시 금리의 상승폭을 고점을 더 높게 잡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매파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전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왜 반등이 일어났느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나이키 하면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회복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느냐.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나이키도 그렇고 페덱스도 그렇고 사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실적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매크로 환경과도 심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일단은 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고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하나씩 예. 분리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우선은 제일 먼저는 어쨌든 매크로 환경 중에서 미 연준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릴까?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경기가 정말 빠르게 둔화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2년에 3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네. 지금 그러니까 12개월이 안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로 계산을 하면 벌써 지금 1년 안에 4.25% 올렸고 1년 동안에 거의 5% 올린다. 이런 숫자는 과거의 이 역사상 1980년대 이후에는 없었던 일이고요. 네. 사실 1980년대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비교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1968년부터 1981년 이 사이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미 연준이 이번에 이제 FOMC 미팅을 하면서 나온 숫자를 보시면은 GDP 성장률에 있어서 2023년의 예측치를 1.2%에서 0.5%로 낮췄어요. 예. 그러니까 큰 폭으로 낮추다 보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걱정을 시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낮춰 잡을 이유를 보시면은 그만큼 또 금리를 더 올렸어요. 네. 4.6%의 숫자에서 5.1%로 올렸기 때문에 0.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 잡고 이 성장률을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오히려 살짝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12월 달에도 보통 네네. 12월 달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타 랠리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산타 랠리가 사라져서 사탄 랠리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한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 거다. 그래서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올리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더 이상 금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라든지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요. 보통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M2 증가율을 추종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게 되고. 예. 지금 많이 줄었죠. 예, 지금 저 숫자를 보시면은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 추세대로 인플레이션이 따라간다면 2024년도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2% 미만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네. 미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2%를 봐야 된다. 자꾸 이 얘기를 인플레이션 하니까. 목표치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 숫자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예.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나이키 실적 호주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FI리서치 한용희 씨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가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이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오늘 전일 미국 증시에서 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제 커플링 현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전일 글로벌 의류 업체 이제 나이키가 시장 컨센을 좀 웃도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제품 때문은 아니었고요. 이제 재고 처리에 대한 파격 세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양을 많이 늘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덜어내고 이제 판매량 증가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YOY 기준으로 17% 증가한 이제 133억 달러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EPS가 이제 0.85달러,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는 2.4%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 30%가 급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가 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섬유 의복 섹터가 이제 나이키 호조로 인해 가지고 8%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뭐 크록스라든지 뭐 언더아머, 룰루레몬 뭐 이렇게 모든 의류업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섬유 의복 관련주들도 한 번은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관련주로는 뭐 한섬이나 코엘패션, 영업무역 있죠. 근데 실적이 가장 좋은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뭐 노스페이스의 OEM을 따라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도 한번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전일도 호조가 있었던 게 기존 주택 판매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구나라는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이제 PC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은 변동성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의 부분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대형주들의 흐름 또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일부 중소형주들은 크게 올라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전일에 이제 음식료 섹터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뭐 섹터들이 아니면은 좀 흐름이 좀 지루했던 섹터들이 크게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음식료 섹터가 크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은 결국에는 실적 때문이죠. 내년에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왔다가 이제 곡물 가격 하락세가 최근에는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음식료 섹터에서 뭐 라면 업체 아니면 과자 업체, 오리온이 있죠. 음료 업체,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하이트진로들이 있죠. 이 기업들은 이미 상반기에 가격 인상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곡물 가격이 하락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음식료 섹터 마진율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가장 크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은 이제 삼양식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외에서 일단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P와 Q와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내년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오늘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023년도에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여전히 좀 저는 사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자면은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미 테슬라 US, 그러니까 미국 쪽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인기 있는 모델 3 롱레인지를 아예 걸어 둔것습니다. 그냥 커스텀 오더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기 있는 모델을 일단 못 팔게 냅둬버리고 인기 없는 모델부터 그냥 지금 $3,750를 할인해주고 팔아버리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뭐가 있죠? IRA 법안이 있는데, IRA 법안은 $7,500를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주정부에서. 그럼 연방정부에서 일단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게 있겠죠. 그러면은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소비자들한테 조금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너가 급하면은 빨리 사라. $3,750까지도 내가 할인을 해줄게 라는 건데, 저는 내년에 수요는 크게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7,500를 받으려면은 일단 $55,000 이하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55,000에서 $7,500를 빼버리면은 지금 1,280원의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모델 3가 6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요를 조금 일으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뭐 테슬라를 계속적으로 뭐 분석하는 뭐 트릭텍슬라이크라든지 다른 뭐 테슬라를 분석하는 그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수요에 대한 거는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 3월 달에 뭐 지급이 된다 IRA 법안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3월까지는 배터리 관련 규정에 관계없이 미국 생산 기준으로 일단은 지급이 되고 3월 이후부터는 배터리 규정이 확정되면 이제 차별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용희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오늘 0.4% 반등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2,339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0.3% 소폭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70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8,3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47만 8,50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2.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가 8만 원 회복될 걸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4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62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 있네요. 현재 예상 체결가 15만 7천 원. 그리고 네이버가 2%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가 66,8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1.4%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0만 1,200원. LNF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9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HLB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1만 7,100원이고요. 펄어비스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0.7%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7만 800원. 스튜디오 드래곤은 1.4% 하락이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2.8% 상승 예상되면서 현재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가 16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뭐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사실 출발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가도 오후 들어서 뭔가 좀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매크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가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자, 지금 시장을 상당히 과거의 70년대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난 세 차례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와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1975년, 76년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0.2%포인트씩 올라가는 추세로서 만들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미 연준의 스탠스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간에는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만 가지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적어도 내년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좀 꺼리지만 채권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또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기대를 하시면서 네. 장기채를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기대를 하는 거죠. 결국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5% 수준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5%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3.5에서 3.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채의 금리의 흐름은 신용 국채 금리의 흐름은 고점이 4.4%였고 지금 3.5%에서 아래 위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에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니저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2008년,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채권에 대한 수급이 플러스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아마 3에서 3.5% 시대가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3.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초과 수익률을 내기에는 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뭐 연간 단위로 3.5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나쁘지 않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건지, 그래도 예. 또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우리가 지금 다우존스든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을 했었을 때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으면은 이익이 마이너스 증가율이 아니고 한 0% 증가율로 가고요. 예. 또 금리는 5%까지 또다시 올라가지 않아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우존스의 적정 가치는 지금 지수 대비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금리가 3.5%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내년도의 적정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요. 또 내후년의 적정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그만큼 2023년, 2024년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우존스뿐만이 아니라 S&P 500도 마찬가지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저점을 3,8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나스닥도 보시면은 지금 숫자가 사실 나스닥이 굉장히 조정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1,500포인트 정도가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내년의 경기 침체까지 반영했던 숫자다. 그것을 어저께 본 것 같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전 저점이었던 10,000포인트 초반, 1,80포인트 정도 까지는 안 내려갈 거고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다시 5%로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 이 3.5% 시대에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3.5% 네. 시대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이키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일단 보합권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22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최근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과매도 상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승할 만한 재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죠. 그런 만큼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뉴욕 증시 이제 나이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비 그러니까 경기를 가늠케 하는 그런 주요 기업이기 때문에 나이키 실적 호조,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미증시가 상승을 나타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 출발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340선까지 일단 회복이 됐어요. 2341포인트, 코스닥도 0.7% 올라갑니다. 710포인트입니다. 다만 사실 어제장에서도 이제 출발 자체는 굉장히 순조로웠고 이제 오후 들어서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던 형국인 만큼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현재 0.5% 올라갑니다. 58,3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6% 올라갑니다. 48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9% 상승합니다. 82만 원. SK하이닉스도 0.9% 올라가죠. 78,700원입니다. LG화학이 0.3% 상승합니다. 62만 2,000원. 삼성 SDI 보합이네요. 63만 4,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0.9% 상승합니다. 15만 7,500원. 네이버가 1% 올라가죠. 기아가 1.2% 상승하면서 6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좀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올라갑니다. 65,300원. 에코프로비엠 1.4% 올라가네요. 10만 1,200원. LNF가 0.8% 상승하죠. 18만 2,1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1.3% 올라갑니다. HLB도 1.2% 상승 3만 1,350원. 에코프로 0.68% 올라갑니다. 11만 7,80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1% 상승합니다. 4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작 강보학권이네요. 7만 500원.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2% 약세 86,200원. 리노공업이 1% 올라가죠. 16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35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82억 원, 기관은 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그래도 외국인 비금속 광물 그리고 운수 장비에서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의약품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전기, 전자, 철강, 금속, 또 금융 섹터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오늘 운수창고 섹터 흐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운수창고 섹터 내에서 구성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4.8% 올라가고요. 제주항공도 4% 강세입니다. 티웨이 항공도 3% 이상 올라가네요. LCC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운주 흐름도 좋습니다. 대한해운도 오늘 2% 강세, 또 아시아나항공도 1.8% 상승 중이고요. HMM도 1.6% 올라갑니다. 그밖에 에어부산 또 대한항공 모두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운수창고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지금 수급 상황은 개인과 기관이 좀 사고 있네요. 개인이 212억 원, 그리고 기관은 2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우위입니다. 219억 원 매도 우위고요. 다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62계약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옌 강세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오늘 좀 떨어집니다. 70전 하락한 1,28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뉴욕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채권 쪽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여전히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금리가 4.4%일 때는 네. 저희가 이제 3.5% 이상일 때는 채권 투자를 늘리는 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는 채권 비중을 25% 정도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3.5% 정도 3.5% 수준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야 되겠지만 지금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걱정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강도가 그렇게 셀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그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과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는 숫자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굉장히 살짝 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0% 정도의 이익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익 증가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 숫자인데요. 지금 은행의 여신 증가율,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를 보고 있으면은 그만큼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정도로 네.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 여신 증가율이 7.5%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게다가 전주의 상승률로 계산하면은 32.3%나 됩니다. 연간 환산을 했었을 때. 그만큼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보시면은 이익 컨센서스가 4, 4분기 마이너스 숫자, 1, 4분기, 2, 4분기 이익 증가율 없다 이런 식으로 이미 벌써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실적이 오히려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또 은행의 여신 증가율뿐만 아니라 대출 증가율도 지금 보시면은 12.4%, 전주 대비해서 연간 환산 36.7%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숫자가 이건데요. 예금의 변화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1970년대, 80년대 이때 비교하거나 아니면 저희는 지금 94년도 이후의 시장을 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금 증가율을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간 구간이 언제죠? 1994년 이때입니다. 이때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고 95년, 96년, 97년, 98년 이때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시장이 나타났어요. 네, 최근에 지금 예금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예. 전주 숫자만 놓고 보면은 플러스 24.78% 연간 환산 숫자로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축소가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축소가 안 되는 수준까지도 간다면 이런 환경이라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예대율 고점이 내년도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로 또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보면 미국의 예대율이 여전히 현저히 낮게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67.3%의 예대율의 환경입니다. 예대율이요? 예, 다음 예. 장을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지금 59.3%에서 67.3%니까 벌써 8%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이 형성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그 구간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네. 게 저희의 기본 시나리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2024년도에는 시장이 괜찮은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연착륙 가능하다라는 그 근거로 이제 은행권의 펀더멘트를 좀 짚어주셨고 네. 또 저희가 그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또 증시 수익률도 좀 많은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마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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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은 S&P 500의 그 추세를 보시면 예.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는 게 80년대, 70년대 이때와 비교를 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 그리고 중간 선거가 지난 그 다음에 그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가 과거가 평균이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중간 선거 지나고 6개월 동안 16% 오르고요. 1년 동안에는 18.6% 오르고 2년 동안에는 33.7% 오르는 평균 수익률이었어요. 자, 이런 환경이라면 저희는 지금은 3년차, 4년차이니까 이제 내년도가 그렇죠. 그 구간 동안에 적게는 뭐 15%대, 많이는 30%대 이런 식으로 2년 연속으로 1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의 그런 변동성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금리가 3.5에서 5.5 시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네요. 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구간이 나타나는 시기가 예. 중간 선거가 있었던 3년차, 4년차가 아니라
그 다른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 구간에 3년차, 4년차의 인플레이션 숫자 보시면은 저게 박스권인데 보시면 떨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예. 그 구간만큼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죠. 예. 자, 이럴 때는 금리도 계속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때가 68년, 80년대인데 어떤 차트가 나오는지 보시면은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는 빠져요. 네.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르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폭을 보십시오. 73%, 뭐 75% 이렇게 오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36%, 50% 빠지는 장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주시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나마 타이밍상으로는 지금이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 넘어가기 바로 전 이 시기가 굉장히 투자 적기일 수 있고 네. 이때는 상승 주기를 보여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때가 아니라 만약에 1994년도의 재현이다. 예. 이렇게 보신다면 94년도에도 중간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근데 3%치 포인트 올리고 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옆으로 가죠. 그러네요. 이런 환경일 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예. 그렇게 되는 환경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다시 또 급락장이 오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는 기간만큼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994년도 이후의 시장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네요. 올라갑니다. 시장은 올라가네요. 네, 얼마나 올라갔냐면 2년 동안에 자그마치 80%나 올라갑니다. 와.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 연준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 이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냐가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네. 적어도 시장의 환경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기회가 되는 주식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을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는데 사실 생산성 자체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압력이 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이 다시 한 번에 68년, 80년 이 시기에 재현인지 예. 아니면 94년 이후의 시장의 재현인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려면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자, 생산성 지표는 뭐죠? 그만큼 매출 증가율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환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과거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계속해서 인건비 상승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온다면 그만큼 생산성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80년대에는 보시면은 생산성의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1.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환산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성이 안 올라간다. 네. 그러면 똑같이 60년대, 80년대를 재현하는 것이고요. 생산성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면은 94년대 이후를 재현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계속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연간 환산으로 2.6%대의 생산성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60년대, 80년대의 재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90년대 이후의 재현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나라별로 또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섹터 종목별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들여다보기에는 여태까지 올해만 놓고 보면 미국의 다우존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들여다봤었을 때는 여전히 만약에 금리가 3.5% 시대로서 앞으로 2년 연속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이라든지 나스닥의 매력도가 생기고요. 또 유럽이 올해 정말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영국의 푸찌라든지 독일의 닥스 이런 쪽이 매력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미국의 다우존스도 매력이 있고요. 예. 또 미국의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죠. 네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얕은 침체라면 충분히 이러한 지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선진국에 대한 매력도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한 70%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나스닥 놓고 보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3년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수익률이 비슷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스닥이 상승 여력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신흥국입니다. 네.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는 한국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신흥국. 우리나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나라를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한국의 비중을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4, 5%는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장 매력이 높다라고 나타나고요. 네. 그 다음이 대만이 올라오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중국의 심천 시장과 상해 시장, 베트남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흥국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30% 정도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른 신흥국 관심 없으시면 그냥 한국을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예. 예. 그렇지만 대만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투자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섹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올해 뭐 성장주라고 불리는 기술주들 보면은 정말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이게 더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 또 매수해도 괜찮은 적기일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섹터별로 좀 저희가 또 구성을 해볼까요? 네,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경기 침체의 강도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수준에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70% 정도 가져가고 여전히 성장주가 네. 70. 가치주 비중을 30% 정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뭐 데이터 마이닝 등등의 IT 산업에 대해서의 투자 비중을 한 25% 정도 가져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전력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6년이 되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20%를 들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바이오 헬스케어 비중을 한 10% 정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전기차 부품 등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이 산업에 대해서도 한 15% 정도 가져가자. 그래서 총 합계 70%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 비중을 전혀 못 들고 가느냐 안 들고 가느냐 아닙니다. 지금 같은 어떤 금리 환경에서 여전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매력도가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천연가스 쪽이라든지 또 원자재 중에서 리튬 등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또는 뭐 금융 중에서도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마진이 확대되는 그런 쪽 또는 이제 주택 건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빠지긴 하지만 네. 수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아까 소비 그죠? 나이키 같은 종목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소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소비는 튼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쪽을 다 더했을 때 한 3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하고 신재생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그럼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뭐 종목이라든지 ETF별로 또 매력도가 다를 것 같고 신재생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네, 자 우선 반도체를 예. 놓고 말씀을 드리면 뭐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메모리 쪽만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라든지 예. 이런 쪽은 이제 메모리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매력도를 따져봤었을 때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냐면 통신 관련, 그러니까 5G, 6G 넘어가는 데 있어서 통신 관련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기업, 네.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쪽은 흔히 말하는 이제 비메모리 쪽입니다. 파운드리 쪽인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 메모리 쪽은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갔었을 때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포진돼 있는 쪽이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글로벌 태양광 산업 중에서 폴리실리콘 제조라든지 아니면 모듈 제조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OCI 빼고는 지금 대부분 중국 폴리실리콘 쪽이고요. 또 그 모듈 프로덕션 쪽에 보시면은 다 중국,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한화가 올라오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비중을 들고 갈 때 있어서 한국과 중국, 미국 이렇게 세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산타랠리는 좀 실종된 것 같고 이제 내년도를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는 그래도 올해보다 좀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으면 미국의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의 내년도 S&P 500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는 뭐 3,800, 높게는 뭐 4,500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어디는 3,000까지도 빠진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네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한 4,3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24년도도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은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채권 투자를 해서 3에서 5% 수익,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2023년이라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2배 정도 또는 1.5배 정도의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두 자릿수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이 환경에서는 물론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성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종목 선별을 잘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리온, 율촌화학, 실트론, 삼양식품, 현대중공업 순매수했는데요. 현대중공업 오늘 1% 올라가고요. 율촌화학도 지금 3%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삼성생명,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에너빌리티, 기업은행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0.9% 올라가고 현대로템도 상승 중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하이브,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CJ제일제당입니다. 오늘 하이브가 2.9% 강세고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 중이죠. 자, 그리고 한미약품,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 일동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금 일제히 좀 하락 흐름 이어지네요. 지금 시각 9시 24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현재 코스피가 0.59% 상승 2,342포인트. 그래도 상승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0.7% 올라갑니다. 711포인트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